지난 3월 한국에서 코로나 1차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마스크 품귀 현상이 급속도로 확산했고,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일주일에 1인당 2매씩만 살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 구매 오부제까지 적용시켰습니다. 한때 800원짜리 마스크가 순식간에 5배 넘게 폭등하여 4,000원에 팔리기 시작했고, 한국 국민들은 한 달에 마스크 비용으로만 10만원 가까이 지불해야 했죠. 다른 나라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미국, 한국, 일본을 핵심 무역 파트너로 1년에 320조 원에 육박하는 제품을 수출하며 고속성장 중인 베트남 국가 전체 수출의 무려 3분의 1을 삼성이 담당하고 있고, 효성과 현대차 등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최근 베트남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리면서 베트남 경제 발전에 한국이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인 1인당 마스크 2매씩만 살 수 있어 마스크를 햇빛에 말리거나 스팀으로 쪄 재사용한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었음에도 베트남은 일본에 가장 많은 마스크를 보내주었습니다. 베트남 유력지 VN-Express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까지 베트남은 총 4억 1,500만 장의 마스크를 수출했는데, 그중 일본이 최대 수입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글로벌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관광산업에 크게 의존하던 베트남이 초유의 국가 위기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GDP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이 수억 대의 스마트폰을 찍어내 해외로 수출해준 덕분이고, 베트남 인구의 상당 비중이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서비스 수출을 보시면 운송과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관광, 건축 서비스 등의 비중이 골고루 퍼져 있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베트남 서비스 수출은 관광 산업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 VN-Express에 따르면 베트남 최대 규모의 항공사인 베트남항공은 올해 상반기에만 6조 7천억 동의 손실을 기록했고,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자 호찌민 증권거래소는 베트남항공을 부적격 거래 주식 목록에 포함시키고 주식 거래를 중지시켜버렸습니다. 베트남 최대 항공사에 이어서 베트남 국영회사인 베트남 석유그룹도 같은 이유로 거래 정지를 당했고, 베트남 현지 매체는 코로나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현지 기업의 74%가 파산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베트남 대기업들을 시작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교육, 섬유, 목재 등 베트남 주요 산업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받았고, 하노이 최대의 관광거리에서만 문 닫은 호텔 수가 40개를 넘어섰습니다. 위기는 결국 베트남 국민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태극기를 코로나 문양으로 변형시켜 사우스 코로나라고 부르는가 하면, 한국이 베트남보다 확진자 수가 많다며 베트남에 코로나를 가져오지 말라, 한국은 베트남에 사과해라, 베트남은 잘했다, 한국인들은 거짓말하지 마라 등의 상식을 넘는 콘텐츠들이 베트남인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받으며 빠르게 확산했는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위기를 겪자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변했습니다. 베트남 중부 빈딩성 퀴논시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우길승천기 문양에 간판을 걸어둔 것을 한국의 윤상배 용산국제교류사무소장이 발견했고, 식당 매니저의 당신들의 간판은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가 닮았다, 디자인을 바꾸면 좋겠다 라고 전하자, 처음에 베트남인 식당 주인은 베트남에는 우길기 문양을 금지하는 법이 없다, 남의 사업에 간섭하는 게 더 문제다, 당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식당 이미지가 나빠졌으니 배상해라 라며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냈지만, 간판 교체 비용을 준다고 하니 결국에는 간판을 교체하고 사과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도를 완전히 바꾼 것은 베트남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국가들보다 빠른 시기엔 지난 2월에 한국인 무비자 입국 중단이라는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며 한국과의 하늘길을 막아버린 베트남 정부는 최근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삼성전자가 베트남 기업을 도와 한국과 베트남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달라 라고 외치며, 베트남 부총리는 베트남 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삼성이 지원해달라, 한국의 위치를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확고히 할 것이다 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자동차 시장도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일본의 토요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일본의 혼다가 빼곡했던 베트남의 길거리. 토요타 1위, 베트남 현지 자동차 회사 타코가 2위, 혼다 3위, 마스다 4위, 미쓰비시 6위, 스즈키 7위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낙원이었던 베트남에서 지난달 현대차의 점유율은 21.5%로 일본의 토요타 24.4%를 제치고 당당하게 1위에 등극했습니다.
여기에 며칠 전 현대차가 베트남에 3조 2천억 동을 투입해 제2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연간 생산량이 2배 이상으로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앞마당이었던 베트남에서 현대차가 압도적인 1위 굳히기에 들어간 것이죠. 하지만 베트남은 여전히 최근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시적인 공식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제선 전기항공편 재개를 승인하며 업무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격리 기간을 5일에서 7일 사이로 단축하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는데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한국보다 4배나 많고 코로나 검사 신뢰도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일본과는 이미 지난 18일부터 항공편을 재개했지만 한국과는 내일이 되어서야 시험 비행을 시작합니다. 베트남과 일본의 밀월 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스가 요시히데는 디지털청 설립에 대한 의혹이 넘칩니다. 이제는 영구적인 조직으로 두지 않고 한 번에 후다닥 해서 일본을 디지털 강국으로 만든 후에 조직을 폐지하는 임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민간인을 배치하고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는 태스크포스 팀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대도 많지만 비관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디지털 능력은 이미 퇴화되어 버렸고 담당 업무를 주관할 정치인과 관료들의 인식이 원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한 방에 팍 끝내버리겠다는 의혹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영국에 주재하는 일본 언론인이 뉴스위크의 특집 기사를 기고했습니다. 일본은 디지털화하기에는 이미 구제불능이다 라는 지적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워낙 구체적이고 신랄합니다.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정말 구제불능 맞네 라고 공감하실 것입니다. 오늘자 뉴스위크 일본어판은 산케이 신문 런던 지국장 출신의 프리랜서 기자 기무라 마사토가 스가 요시히데의 디지털화 대호령은 너무 늦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무라 마사토는 런던에서 활약하는 언론인으로서 국제 정치와 유럽 경제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동아시아 연구원으로도 활약했습니다. 기무라 마사토는 이 기사에서 일본의 구시대적인 행정 시스템과 인식은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제 와서 디지털화를 운운하는 스가 요시히데의 불호령은 너무 때늦었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던 언론인이 일본에 다시 돌아갔는데 전입신고를 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해외 주소지에서 일본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수수료를 우편으로 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해외에 있는데 일본 본가가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언론인은 뿔이 났다고 페이스북에 구구절절 적었다는 것입니다. 또 기무라 마사토는 본인도 국세 관련 전자신고 관련해서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일본 내의 세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15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기무라 마사토는 일본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장벽 때문에 아예 모든 세무 업무는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무사하고도 이메일로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일일이 종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줘야 했고 겨우 일본으로 들어갈 때에만 그 세무사하고 고개 숙여 인사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령의 세무사가 어느 날 갑자기 폐업을 해버리면 다시 자신의 일을 맡길 세무사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하다고 합니다. 또 다시 디지털 개념과 이해가 전혀 없는 일본인 세무사를 찾아야 한다는 일이 상당한 고생이고 스트레스라는 거죠. 자신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던 2002년경에는 미국에서 호출기가 유행하고 있을 때에 일본의 NTT는 아이모드라는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인 기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모드는 인터넷 기능을 탑재한 휴대전화로 핸드폰 통화뿐 아니라 결제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한 제품입니다. 그런 혁신적인 제품 때문에 일본이 자랑스러웠던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 런던 주재 특파원으로 부임했을 때도 휴대폰은 애플의 아이폰이나 삼성의 갤럭시는 아예 보이지 않았고 대부분 노키아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일본의 휴대폰도 노키아보다 더 화려하고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일본의 시계 바늘은 완전히 거꾸로 돌기 시작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완전히 퇴보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비판합니다.
기무라 마사토는 지난달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도표로 보는 교육 2020년판에서도 일본의 디지털 후진국의 모습이 완전 부각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의 중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프로젝트 등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교원의 비율이 36개국 중 최하위인 20%라는 것입니다. 교사가 스스로 디지털 능력 향상을 위해 온라인 강좌 및 세미나를 활용하고 있는 교원 비율은 약 10%로 40개국 중 39위였고요. 그러면서 기무라 마사토는 흥분을 했는지 더 구체적인 것들을 폭로합니다. 일본에서는 전체 가구의 30%가 팩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신문 발행 부수는 요미우리 신문과 아사히 신문이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1위와 2위를 자랑할 정도로 3,781만 부나 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고령의 독자들이 하루 종일 종이신문만 껴안고 사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캐시리스는 2018년 시점에서 한국이 90% 선이고 중국이 60% 선인데 일본은 18.4%이다. 직장이나 은행에서 모든 결제에는 도장이 사용되고 있다. 넷플릭스 가입자도 인구 대비 4% 선이고 DVD 대여점은 일본에서 아직도 많이 있다 등으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가 요시히데는 CL9로 디지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제시했는데 기무라 마사토는 달성이 어렵다. 구조적으로 일본은 심각하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이후로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인데 이들은 디지털화에 아예 관심도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들은 스가의 희망대로 마이넘버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다고 했습니다.